예, 네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옆에 보이시는 대로요. 오늘 토론은요, 크게는 두 번의 주도권 토론과 후보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개별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인생샷 출사표입니다. 네 분의 후보들에게요, 저희 제작진이 미리 사진 한 장씩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 혹은 정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을 미리 드린 겁니다. 한동훈 후보입니다. 100일 동안 몸이 부서져라 전국의 당원 동지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달라, 보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탄핵과 과거를 말할 때 저는 변화와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명령 반드시 받들어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도권 토론 원희룡 후보부터입니다. 7분입니다. 예,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40대 법무부 장관,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게 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합니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특검이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직접 특검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3자가 하는 특검안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안대로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특검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민심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이 보훈과 안보의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을 드린 것이고 원희룡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이 그 제3자 안을 받아들이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죠. 제출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받으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원 후보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공정한 특검이기만 하면요. 저는 민주당 아니건 제3자 아니건 특검은 그게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특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미 그 내용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사법적으로 처벌을 앞둔,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인 한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판단은 상식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특검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거 수사를 해도 뭐 나올 게 문제될 게 없죠?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아까 그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감안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다 하셨죠. 네. 최상병 특검은 아직 혐의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단 내맡기고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나경원 후보께 묻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합니까? 받을 수 없죠. 이유는요? 우리 당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특검이다. 우리는 공수처 수사 후에 공수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저는 예. 한동훈 후보의 지금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지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요. 시간이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윤상현 후보님, 네,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진했을 경우에 특검을 자청을 하겠다는 그런 당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깔고 하는 특검은 단호히 반대하고 비록 108석이지만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 법안도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님, 이렇게 저희 새 후보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새로운 대안을 제기해서 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 보훈과 안보의 이슈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 그런데 제가 이 대안을 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특검과 제가 얘기하는 공정한 특검, 이 두 찬반의 구도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이것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의 효용을 이미 발휘하고 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이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 제안을 한 것 자체로 판이 바뀌었다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 이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전면적인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입장을 바꿔주시기를 공고합니다. 제가 답할 시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주도권 토론 이어지니까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한동훈 후보입니다. 저는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대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당의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포함되어 있던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스토킹 반의다불벌죄 처벌이라든가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많이 추진한 바 있는데요. 나 후보님께서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 체계를 손질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그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20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이죠. 사실은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제가 발의할 때는 그 당시 사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희정 사건. 예. 그래서 그때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위력에 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당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동의 간음죄가 여러 가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한 그런 우려가 있고 말씀하신 뭐 제시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그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총선 이전에도 한번 의견을 밝혔는데요. 조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로 발의를 했었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희룡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역시 정책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을 때 갑자기 물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현재 이 원희보 후보님께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제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당시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 후보님이 발의하신 그 법에 반드시 상호주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장관 때부터 강력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로 이런 법률을 직접 발의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거라면 어떤 경위로 마음이 바뀌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주도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님 보시지만은 우리 일부 의원들이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마치 제가 주도해서 발의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법은 아마 우리 그 제1교포를 주로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후에 우리 중국 인들의 이 지방자치 이 참여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특히 중국과는 상호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바뀐 게 아니라 당시에는 공동 발의에 들어갔고 그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법은 문제가 있으면은 변화 발전하는 것이죠. 주도권이니까. 다만 그 법이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좀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품앗이고 이름만 넣어줬다? 그럼 그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넣어줬으면 그게 곧 발의한 것 아닌가요? 그 차이가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아직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입법이 발의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같은 당에서의 동료들의 서로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거 어차피 의회주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니까요. 품앗이로 이름 빌려주는 게 책임질 일이 아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법이라도 품앗이로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데요. 실제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나 우리 윤상현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최초의 법안은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법안들이 아닙니다. 우선 발의를 해서 상임위, 소위, 그리고 전체 본회의, 그다음 여러 또 다른 법안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병합심의
해서 결국 이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윤상현 의원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중국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양안 관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랑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후보님은 십견을 듣고 17초 싶습니다. 남는데 이 양안 관계는 미중 관계 테두리에서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방문하고 79년도에 외교 정상을 했고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의 평화, 안정, 또 예. 일방적 힘의 변경에 반대 이런 거가 예. 원칙이 우리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동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 증거, 혐의, 차고 넘친다는 발언 취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정치적 몸값만 키워줬다 혹은 야당의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런 명분만 줬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판단은 옳습니다. 증거 충분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법원에 있어서 판사의 자유심증과 영장 제도에서의 판사의 대단히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 예. 그 상황에서 불구속이 됐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10월, 11월부터 1심 재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민심이 이탈하게 될 텐데 그걸 저희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준비를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굳이 다른 후보들이 지난번 토론 때 언급하셨던 걸 제가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 구속 면하지 않았냐, 기각되지 않았냐, 전략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한 후보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사법 시스템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범죄를 처단하는 것을 전략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어떤 상대방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기술을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검찰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고 그 성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께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당의 위기를 막아내고 또 당정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패배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누가 돼도 좋고 충분히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 한 후보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점은요. 지금 총선 패배 직후에 바로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함으로써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지금 백서도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많은 당내 분열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시기상조,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다. 총선 때 부닥쳤던 당정 충돌로 예. 해결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한동훈 후보가 숙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같은 맥락에 제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런 차원이라면 원희룡 후보도 좀 다급하게 갑자기 출마 결심을 내리신 걸로 보인다면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원 후보도 출마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과정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무 자르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 아마
그런 데서 총선 때 쌓였던 패배의 원인과 당정 충돌의 그 요인이 당을 위험에 빠뜨릴 게 지금처럼 절박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아마 저는 총선 이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저의 회복을 더 중시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예.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게 사실 그때 저 자신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대통령과 소통하고 나름대로의 지침도 받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무 개입이 아니고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한 것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정 충돌을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먼저 드신 거 아닙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예. 가장 먼저 든 윤 후보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순서가 있어서요. 한동훈 후보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같이 강을 건너야죠.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런 거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후보별로 OX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입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는 정당했다. 5를 들어주셨어요. 정당했다.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 대통령님과도 치열한 토론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무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대통령님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만나서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당했다. 다만 뭐 도의적 정치적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시작은 나경원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원 후보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 한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사천, 뭐 이런 거 제기했는데 오늘은 또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댓글에 대해서 뭐 애매모호하게 또 쓰셨더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댓글요? 댓글 사천 두 가지, 세 가지 제기하셨죠. 한 후보한테 그게 사실이라면 사퇴하라고. 댓글하고 그다음 그 사천. 김경률 그 인사 문제 그리고 공천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제가 네, 묶어서 얘기를 한 증거가 거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제기한 것은 공천의 문제점이었죠. 나머지는 그런 그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명확한 좀 설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게 사실이면 한 후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게 또 그러한 합당한 의혹 제기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제기하시고 그다음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을 지금 대답을 아니, 한 하라는 게 가지만. 아니라 예.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은 우리 내부 경선에서 필수고요. 정치인의 아니, 그러니까 운명입니다. 검증이 그래서 필수라는 건 검증 아는데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 과연 어느 정도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본인의 다 답변을 드려야 될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열고 들어도 원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거칠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게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야지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조금 전당대회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공방이 이제 한 후보한테 지나치게 좀 격하게 진행된 질의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사실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후보. 아까 댓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댓글 의혹에 대해서 왜 고소 안 하냐고 했더니 뭐 원 후보도 고소 안 하고 우리 전당대회에서 나온 경우인데 뭐 고소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제가 댓글을 지시했다는 말은 또 안 하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내용이 아니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자 보세요. 원 후보 댓글 원 후보에 대해서 고소 안 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제가 뭘 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렸습니다. 잘못 어쨌든 이해하신 저는 거고요? 그렇게 안 들렸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자, 뭐 그거는 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그러시겠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댓글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뭐 같이 의혹 제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특검에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는 말고 제대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정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댓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어제의 물리적 충돌은 너무 극렬했어요.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무엇인가 보면 지금 출마할 때가 아닌 한 후보가 출마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원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 일종의 아직 이르다면 너무 이른 일종의 대권을 향한 서로의 충돌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죽자고 충돌을 하다 보니 우리 당에서 정말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그 두 후보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낯선 풍경이 많았는데요. 이제 주로 한 후보 지지자들이 조금 더 그동안 우리 당에서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야유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댓글도 마찬가지인데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이 매우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팬덤 정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정치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한동훈 후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시킬 그런 의향이 없나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상황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설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연설을 하면서 제가 그 상황을 자제시켰다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하더라도 서로 과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위험하시네요. 자, 지금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자들이 일종의 뭐 문자 폭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자, 댓글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은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그 말씀하시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은 양념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댓글도 일종의 놀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입장이 바뀐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을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는 그거는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팬덤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스템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시스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 과연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보면 한 두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인천시당에 가서 원희룡 후보를 출마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률 후보가 4월 달에 출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천심사위원회하고도 얘기가 안 된 거고 사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위원장하고도 이야기가 안 된 거였습니다. 질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시스템 공천 맞습니까?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옆에 앉으셨던 나경원 의원님도 잘했다라고 옆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시스템을 저는 그 당시에 공천심사위원회랑 이야기를 했는지 위원장이랑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 당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라는 발언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김경률 위원도 그래 우리 당에 영입하면 좋겠다는 거에 동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와 이야기를 했었냐 또는 아니면 그 당시 위원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냐. 그게 시스템 공천이었습니까? 당시에 저희는 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나 이런 분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을 통해 싸워보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를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을 나경원 후보님께도 옆에 설명드렸던 알겠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정리를 할까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께서 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질문을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두 번의 약간의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 10초 정도의 발언 기회를 드렸다는 점, 뭐 나 후보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다음 순서는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네.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 당의 정체성, 왜냐하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 밝혀진 많은 우리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많은 그 관계들 때문에 의문을 가지신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조 분야에서는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쌓으셨지만 당대표라는 자리는 여러 분야를 아울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입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2월에 됐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입니다. 예, 한 7개월 됐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재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940 몇 년인지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런 식의 아니 뭐 제가 적절하지 퀴즈를 않다고 내려는 건 전혀 생각해요. 아닙니다. 퀴즈를 내고 계시잖아요. 예. 퀴즈를 내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재헌국회 또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제로서 어떤 제도를 가족 제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단계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미국도 안 그러다 인용됐죠. 이건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둡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혼이라는 것은 가족제도 이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은 4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을 보면 인권 위에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권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은 현재로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그게 바로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되고 또 제재를 받는 그런 조항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권리 의무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관계가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사처벌까지 아니고 그걸 민사 손해배상할 수 있게 되는 건 찬성하십니까? 민사 손해배상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 기관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다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고 공격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뭐 동성애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유를 차별행위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보는 것 자체는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류적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학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유를 완전히 부과하는 건 좋은데요. 학력이라는 것이 특히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이 반복 학습이라든가 이런 그 동기부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험을 안 보는 이 제도 자체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겁니다. 잘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시험을 계속 몇 달 만에 한 번씩 보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원 후보님도 아니실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과연 어떤지를, 학습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봐주는 학원으로 또는 국제학교 이런 경우로 오히려 부담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을 여러 가지 AI 튜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그 경쟁을 없앰으로써 그냥 스트레스를 안 준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개인이 다음 질문 선택하지 않는 드릴게요. 겁니까? 제 질문입니다. 탈세계화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탈세계화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질문 자체가 일도양단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챗 GPT와 같은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 찝어보겠습니다. 자, 탈세계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반대하는 필요하죠? 반대하는 분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그리고 블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미일 관계의 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굳이 군사적인 문제, 어떤 세계 전략상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 블록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일치하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FTA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자,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아마 11월 정도면 이 새 미국 정부 출범 전에 어느 정도 완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권 차원에서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됐었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또 게다가 우리의 핵 무장과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행정부가 들어올 때 더더욱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냥 가난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안보에 대해서도 저희의 부만큼 우리 국가의 위상만큼 기여를 해야 되고요. 대신 이 방위비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담을 더 하게 된다면 민간 영역에서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미국의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풀어내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방위 분담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게다가 독일 같은 주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원 후보께서 헌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불출마까지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후보께서 아까 좀 큰 틀에서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화를 한번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차등하는 거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도 그건 찬성하는데요. 그리고 그건 업종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다만 지역별 차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걸 저희가 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문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이런 쪽을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콩의 경우는 ILO에서 차별금지 비준을 네. 안 했죠. 네, 그리고 잘 알고 싱가포르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요. 대만은 ILO의 미가입국이죠. 그런 나라와 우리가 비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ILO 그냥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잘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외국인하고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게다가 그 상대국들이 우리 FTA를 맺은 상대국들이 네. 대부분 ILO 차별금지 그 비준국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자, 오해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차등을 두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혹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구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관이 있으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구분 적용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하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력이 이제는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되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봅니다. 또 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체류자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가사 보육 도움이라든지 또는 간병인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주도권이니까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 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ILO 것처럼 비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개혁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LO 협약이 있고 우리가 차별금지 협약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ILO 탈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업종별,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잘라서 못 자르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외국인의 경우에 무조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임금 차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차별을 그 나라의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별금지 협약이라는 것을 물론 그 차별금지 협약에는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국적에 따라서 임금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예. 오히려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도 역시 임금 차별이 안 된다고 결정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가 합니다.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간병인하고 가사 보육 도우미의 경우는 사적 계약으로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예외를 제가 할 수 한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계약도 1대1 계약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누가 중개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안 그 되죠. 외양을 갖추게 되면 역시 ILO 규정이 됩니다. 가사도움비법이 있잖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이 많이 가사도우미 쓰는데 이 나라들은 그렇게 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산업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그냥 한국말을 못하고 그냥 손으로 작업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그 돈을 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로 만약에 다 모든 게 해결됐었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온다. 그럼 이 사람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늘 논리였죠. 그러나 저는 일종의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제가 법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더 늘어나고 그러나 있습니다만. 한번 농촌을 가보셨나요? 농촌에 제가 관해서, 그다음에 중소도시를 가보셨나요? 제가 당연히 이 문제를 가봤죠. 가지고 많은 지금 당역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협관계가 그리고 아니라 제가 직접 이 외국인 수입 수출입을 직접 담당한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장관이시지만 정말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까요?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예컨대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중위소득의 50%를 가사보육도우미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간병인의 취지는 경우에는 분명히 아는데요.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법제상 우린 정치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간 얘기가 사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별금지 협약을 과연 우리가 깨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면 그것도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 저희가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아쉬운 대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임금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가면요. 외국인 근로자 더 도입해달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최저임금 지금 1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외국인 이 노동자들을 많이 하는 방향은 지금 이미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젊은 층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몇 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저는 주택 말고 원리금 탕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 법안을 내셨는데 비용 추계표가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1%로 20년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신혼부부의 경우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1% 20년을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자, 20년 동안은 이자 차액만이 재정에 들어갑니다. 20년 이후부터 12조에서 16조. 그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낳는 것에 따라서 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건데요. 20년 후에 우리나라 예산에 비추어 봐서 12조에서 16조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분 동안의 각 후보별 주도권 토론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한 그 인물에게 곧바로 보시는 30초간 영상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원희룡 후보 차례인데 준비되셨죠? 예. 원희룡 후보의 밸런스 게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나경원, 한동훈 골라주시죠. 나경원 후보를 택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를 택했다. 그러면 물론 옆에 계시긴 하지만 정면을 바라보시고 영상 편지 30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님 참 우리 당 어렵습니다. 당내 분열도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언도 해야 되고 또 소통도 원활히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경험이 없고 지금 당정 충돌 위험이 큰 후보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당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나 후보님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잘해 주십시오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나 아니라 누군가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면 나경원, 한동훈 두 후보 가운데는 나경원 후보를 택한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골라주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당사자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데 정면을 보고 영상 편지를 쓰실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왜 반드시 꼭 1박 2일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원희룡 후보께 영상 편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함께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분의 후보 모두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토론 순서가 순조롭게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부터 진행된 채널A의 주관하는 이 세 번째 토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알려온 전당대회 일정을 제가 대신 한번 전해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보시는 그대로 주말을 거쳐서 ARS 전화 투표도 다음 주 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 됐습니다. 네 분 모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